뉴스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뉴스의 현장으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상공입니다. 임명진 목사가 재현된 유신잔당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모양입니다. 지난달 경실련 공동대표로서 박근혜의 탄핵 청구를 했고요. 최근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자에게 밝힌 바 있었던 임명진 목사입니다. 그런 분을 당대표로 세웠다니 친박과 박사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탄핵과 분당으로 대책이 없게 된 새누리당. 네,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비상무대책위원장을 선임한 꼴이네요.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입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창당을 추진하기로 한 당내 비박계 의원들이 신당 명칭을 개혁보수신당으로 결정했습니다. 개혁과 보수, 단어부터가 상극 아닙니까? 사실 위기 때마다 보수는 개혁을 운운했지요. 따라서 개혁적 보수라는 말은 식상하기까지 한데도 새로울 신자를 써서 신당이라고도 이름을 붙였네요. 그나저나 개혁보수신당의 약칭은 어떻게 하려나요? 개보신당이 되는 겁니까? 개보신탕으로 놀림받겠군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상공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 임대아파트를 찾아가려 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 총리가 차를 대셔야 한다며 말입니다. 민생 탐방이라고 하는데 거의 민폐 탐방이 된 셈이지요. 민생을 도외시하다가 직무정지를 당한 정권의 직무대행답습니다. 서울역 황제의전, 오송역 황제의전에 이어서 대방동 황제의전까지 현 정부의 이름을 그냥 박근혜 정부라고 불렀는데 황교안 대행의 행태까지 묶어서 그냥 의전 정부라고 하면 어떨까요?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하나회 이후 군대 내에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부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그 뒤를 우병우와 안봉근이 봐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병우가 이를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의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자회. 예, 들어봤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조현천 기무사령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모대령, 신모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다를 내리셔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이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다 내리신 적 있죠? 무슨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뭐 군 인사를 누구를 승진을 시켜라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질문하는 거는 세 개의 라인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국방부 전 현직 관계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음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 수석과 안봉근 비서관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일이 지금 다 알자회가 지금 하나의처럼 살아난 겁니다. 지금 우병우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딱 다 봐줬다는 겁니다. 다 봐줬다? 네, 안봉근이하고. 자, 이것도 인정 못하시죠? 민정수석실은 그 인사검증합니다. 인사검증 저도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뿐입니다. 인사검증은 그것뿐이다. 수석이 그 대령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알자회 아까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영 38기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특전사령관 현재 항작사령관입니다. 조종설 특전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년 인사에는 누가 총장으로 간다느니 육군 참모총장 누가 가고, 누가 수방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기무사령관으로 간다고 작당 모의까지 했다는 제보입니다. 작년까지 매해 강원도 속초에 있는 모 콘도미니엄에서 회동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로 제보가 있습니다. 우병우는 최순실과의 관계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범인을 신문하듯 우병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이 예.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죠, 증인? 10월 30날, 1월 날까지 한 것. 10월 30일 날. 예.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10월 25일 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근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예.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전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 모르고. 예. 어쨌든 제가 이 기흥시시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셔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근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 간에 시키겠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우병우적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네?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쥐고 있는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달 인터뷰 발언과 이번 청문회 증언이 상충되는 것을 추궁당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과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몇 번쯤 타왔습니까? 약이라고 하시면은 처방이 내려진 거요. 처방이 내려진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서울대병원이나 자문의님을 통해서 보조기구나 아대 같은 거를 받아온 적은 있어도 약 같은 경우는 약이든 주사제든 제가 타오진 않고 가져오신 적은 있었습니다. 아니, 조대위가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냐고요? 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냐 없냐만 답하세요. 약이든 주사제든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BS의 어제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자문의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방된 대통령의 약을 조증인이 여러 차례 청와대 안으로 가져갔답니다. 타서. 이 대질신문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 이건 수사해달라고 부탁할 거고 검찰 고발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 몇 번 받아갔습니까? 한 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약을 서울대병원에서 처방받은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없습니다. 외부 병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움이든 김영재 원장 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차움병원이나 김영재 병원은 간 적도 없습니다. 간 적도 없어요? 네. 다른데 어쨌든 간에 외부 병원도 의무동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그게 어떤 병원이든 상관없이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하기로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답 똑바로 하세요.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술로는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단언할 수 있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무실에서 대통령의 진료는 없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의무실은 죄송하지만 대통령을 진료하는 곳이 아니고 직원들 진료하는 곳인데 의무실에 대통령 올 리가 있나요? 의무동에서 본 적이 있냐 없냐? 의무실은 의무동과 의무실을 포함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분명히 본인이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인터뷰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면서 네, 의무동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은 대통령을 치료하는 전용 공간이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놓고 뭘 지금 섞어서 쓴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포괄적으로 의무실이라고 의무동과 의무실을 지금부터 나누기도 구분하십시오. 합니다. 제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대위한테 그날 의무동에 있었냐 없었냐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 인터뷰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말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왜 자꾸 딴소리 합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인터뷰를 자청을 해서 해요? 본인 기억도 못하면서? 당시에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착각으로 보면 그 인터뷰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추론이 되질 않습니다. 최태민의 의붓 아들이자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일한 고 조순재 씨가 녹취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대부분이 야동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녹취록의 내용을 윤석열 특별검사팀장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정두원 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 대통령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거 야동까지 까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태민의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가 이제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예.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예.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재산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얘기가 이제 사실 좀 19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야지 뭐 저 죄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 탄원서 안에? 대부분이. 대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녹취록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탄원서도 있고. 시중에 다 돌아다니던데요, 뭐. 아니, 19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정 의원님. 네. 19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19금 해당되잖아요.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을 그때 해보셨어요?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검증이죠.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누굽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최태민의 양아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씨하고 같이 일했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예. 그 자체가 검증이지 뭐가 아니 그러니까 탄원서가 그렇게 왔고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썼어요. 2007년에. 근데 한나라당 검증위는 그 녹취록도 확보하고 탄원서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이겼으니까. 이미 이명박 후보가 예.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도 그때 검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겼는데 진 후보를 무슨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인정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예.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나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거 이제 처음 고백하시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세상에.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분명히 새누리당 의원이셨는데. 예.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그냥 중간에다 찍었어요.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 고백하시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정두원 의원하고 오늘 월간 정두원 하는데 특검 조사받고 오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조사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그 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특검팀에 예, 격려 차원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거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못한 그 19금 얘기를 특검팀에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최순실이 유럽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의 규모가 10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비박계 하태경 의원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현재 최순실 재산의 뿌리라고 보고 국고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의 8천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봤더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 포함해서 10조 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독일 검찰이 보고 독일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자금 세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액수를 얼마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이, 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돈, 네. 그리고 최태민의 축제 행태가, 이번 미르 재단, 네. K스포츠 재단과 동일하게, 소위 온 국민들한테 삥 뜯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압박해서, 뜯어가는 돈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당시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 네. 그러니까 최태민이 뜯은 돈과 당시 이제 청와대에 네. 남아 있던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재산을 불려가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국회 차원에서라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또 특검과 네. 힘을 합쳐가지고 네. 명확히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네. 협조도 이루어내고, 예. 그래서 결국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환수에 대한 것도 법적인 정당성이 명확히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 밉상이라고 다 몰수할 수는 없고, 네. 명백한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또 한 다른 라운드가 새로운 라운드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 예컨대 불법 재산이라면 이제 전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흘러간 자금이라는 게 규명이 안 되면 독일 정부로 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어쨌든 이동을 했고, 네. 북한처럼 현금 다발을 다 그렇죠.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좌들을 철저히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디입니까, 우리 금융 감독원, 네.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2기 아닙니까? 박근혜 말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부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정부에 큰 기대를 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차기 정부까지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양자의 친분이 과거부터 돈독했다,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이에 이완영 의원은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면서 서로의 정치 생명을 걸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사진 공개는 또 다른 박영선 의원의 정치 공작이고 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북 고령 성주 칠곡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재경 향후에서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최순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저희 지역구 고령 출신입니다. 향후회 때 만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이후 또 제가 국조위원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사진은 두 종류입니다. 2013년도 재경 향후에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고, 또 하나의 사진은 금년 1월 고령 지역의 인터넷 뉴스 개국에서 우리 재경 고령 향후회와 제가 우연히 조우한 사무실에서, 언론사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자극적인 깜짝 쇼로 어떻게든 최순실과 연관지어 국정조사 스타가 되고 싶지만 도를 넘는 작태는 이제 중단돼야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저 역시 최순실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위정교사 의혹을 폭로했으나 이것도 불발로 그치자 마음이 급한 박영선 의원은 본인만의 무지한 상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밝힙니다. 저는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변호를 맡은 후에 사적으로 만나 박영선 의원이 상상하는 모의를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저희 정치적 생명을 걸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엄중한 국정조사에서 사진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최순실과 관련된 이경재 변호사와의 커넥션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증명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의 명예훼손은 둘째치고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 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깨끗한 보수신당, 유능한 보수신당을 선물로 드릴 여의도의 산타클로스 인사드립니다. 국민에게 배신 없는 정당, 애국하는 정당을 선물로 드릴 여의도의 산타클로스 인사드립니다. 따라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배신자를 내가 왜 따라해? 어? 그리고 개혁 보수신당? 어떻게 읽어줄까? 개보당? 아니면 개보당 낫당? 개보신당? 줄여서 보신당이 낫겠군. 그냥 보신탕이라고 해줄까? 잊히지 않도록 말이야.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개보신당? 이딴 식으로 읽어만 봐. 근데 말이야.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하자고. 그래서 서로 정치적 미래에 흠집이 없게 하자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 말인가? 대선을 앞두고 또 손잡을 일이 있지 않겠어? 우리가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함께 창출한 정권 아니야? 이걸 부정하면 안 되지.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당신과 내가 현장 시찰을 같이 가자고.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차를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차를 사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바로 폐차장으로 간다는군. 응? 그러니 폐차장 가보는 게 어떨까? 닥쳐, 이 새끼야. 김형욱을 산채로 묶어서 폐차장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설이 있던데 내가 거길 왜 가, 이 새끼야. 좋아. 그러면 요즘 AI 때문에 양계 농가 농민들의 고통이 큰데 양계장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조카, 이 새끼야. 양계장 분쇄기에 날 집어넣어서 닭 모이로 만들려고? 새끼, 그게 바로 김영욱 살해설 2번째 시나리오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당신같이 몸집이 큰 사람을 어떻게 분쇄기에 넣어? 상상을 해도 토막살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허허허, 이 새끼, 너도 공모자지, 이 새끼야. 이거 멱살 좀 놓으세요. 아이고. 자,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불신이 무척 깊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공작정치입니다. 이 공작정치하는 것들은 다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아이고, 완님 또 나오셨습니다. 누가 공작정치를 하고 있나요? 자꾸 제가 청문회에서 일을 했다느니 위증교사를 했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 임명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진 목사도 완님을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비대위원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비대위원장 그 사람도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은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나저나 완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완님 성대모사에 대한 불만이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사람들이 드디어 완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공작정치입니다. 네? 완님 성대모사와 정치 공작이 무슨 상관이죠? 이 더러운 정치판, 저같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갖고 희롱하는 이 비정하고 잔인한 정치 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오늘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하하하,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정계에 복귀하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을 바꿉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안님도 나오셨어요. 안님,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셨던데요.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면 안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당리 당략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아, 그렇다면 안님이 대통령이 될 뜻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선에 들기만 하면 저는 승산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지율 1, 2위 안에도 못 드시던데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3명이 올라가는 결선 투표제로 개헌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3위 안에도 못 드시잖아요. 아, 이 대권 포기하신다는 뜻이군요.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4명이 올라가는 결선 투표제로 개헌해야 합니다. 10명 결선 투표제는 안 될까? 그럼 나도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20명 결선 투표제 안 될까? 나도 촉보에 좀 남기자고. 이건 정치 공작입니다. 저도 끼워주십시오. 한 30명 결선 투표제로.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결선 투표제입니까?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지. 이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선거제도 다 족가라고 해! 아, 지금 말죽거리 잔혹사의 한 장면, 권상우 패러디 하신 겁니까? 아, 폼이 안 나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씨발! 대한민국한테 족가라 그래! 자, 오늘 안님 퀴즈 내주시죠. 오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임명진 목사가 선임됐는데요. 여야 지지자들 모두 임명진 목사를 맘에 안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특히 박사모의 정광용 중앙회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광용 회장은 임명진 목사를 선임하느니 차라리 이 사람을 선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선임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제가 정답 외치겠습니다. 와님이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차라리 정두원. 탈당한 정두원이요? 의원, 당신 정계 은퇴당하고 싶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정답은 차라리 독일 검찰. 아, 누나를 위해서는 최순실을 치는 게 낫다. 이 말씀 같은데요. 어쨌든 아니었습니다.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차라리 전여옥.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이 개헌을 즉각 추진한다.
그러면서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조기 대선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의 아수라장에서 개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오늘 즉각 개헌 추진을 이제 당론으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기 대선 일정상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러니까 시한을 2018년으로 잡는 거죠. 지방선거 때까지로. 예. 그렇게라도 이제 개헌을 하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당론을 결정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빨라졌을 때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선 후에라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예. 지금 뭐 개헌은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던지기 전부터 우리가 개헌을 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개헌을 하자는 제안 자체는 상당히 뭐 불순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개헌을 빨리 하자. 이건 이제 설익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순히 권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회 정계적 기본권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인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손볼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상 이제 1등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개헌을 매개로 삼지대에 모이는 명분이 이제 개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박계 정당, 뭐 반기문,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매개로 이제 삼지대에 모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헌 카드를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물리적으로 개헌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 결선 투표제의 좀 폭발성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결선 투표제 얘기를 했고, 오늘 국민의당도 결선 투표제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결선 투표제를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은 너무 시간이 좀 없다,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군색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선 투표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개헌 사안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졌을 때 선거법만 개정을 하면 된다. 지금 이런 그 주장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주체들 간에 이 결선 투표제를 하자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뭐 개헌보다는 훨씬 손쉽게 요거 하나만 이제 손을 보면 되는 거니까요. 합의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선 투표제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지역 정당으로 돼 있는 어떤 양당 체제에서 그리고 다수 득표자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독식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 왔고, 그 과정에서 뭐 야권에서는 계속 후보 단일화라는 그 어떤 신화에 계속 매달리기도 했고요. 아이고, 참. 그리고 우리가 다당제라는 어떤 건전한 다당제를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이것은 정의당도 오래전부터 지금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뭐, 머리 아프게 그 단일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다 대선으로 가서 1, 2등 안에만 들고 나머지 이제 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 넘는 득표율을 이제 가까스로 하긴 했지만 그전에 뭐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50%가 안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예. 노태우 대통령만 하더라도 33% 정도, 뭐 이 정도여도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는 뭐 이런 그 결과에서 이건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제를 조금이라도 좀 더 건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기회에 도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도 결선 투표제 동감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이래야죠. 사실 87년 대선 통한의 대선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사자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노태우와 김영삼이 결선 투표를 했다면 누가 당선됐을까? 답은 뻔하거든요. 네. 그때는 뭐 부정 투표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선 투표제를 반대했던 것은 새누리당이었거든요. 예. 자기네들은 뭐 40%를 기본으로 먹고 가니까 괜히 결선 투표를 깔아주면 야권 주자들이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후보 단일화에 머리를 싸맬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네들이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면 새누리당이 그것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 분화가 되고 분당이 되고 기득권이 깨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결선 투표제를 전향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강하게 반대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난색을 표하는 정도입니까? 난색을 표하는 정도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이제 내놨던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로서도 어쨌든 만약 내일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뭐 50%는 아니더라도 가장 다수의 득표로 지금의 제도에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또 자신의 집권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약간 지금 방어적으로 대처를 하는 좀 측면도 있겠죠. 그래도 그 양반이 그 대의를 위해서 그 소리를 탐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성숙해진다면은 시민들의 동의가 확보가 된다면은 뭐 안 받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임명진 목사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까? 예, 오늘 정우택 새누리당 대표 대행입니다. 지금 원내대표 겸 이분도 이제 대표 대행인데 임명진 전 당윤리위원장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모시려고 한다? 네. 그러면서 말로는 임 목사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임 목사에게 정권을 드릴 것이고 비대위 구성도 그분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최단 시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올 연말 안에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임명진 목사와 구체적인 상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만 들어보면 임명진 목사와 다 얘기가 됐고 지금 본인도 이제 오케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동안 새누리당의 어떤 패악질이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임명진 목사가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 새누리당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뭐 단지 이건 뭐 애정 어린 비판을 넘어서 이대로는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다. 친박들은 정말 안 된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임명진 목사가 지금 뭐 상대적으로 건전한 비박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른바 말 안 되는 친박들만 모여있는 친박 소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 잔당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임명진 목사는 옛날에 유신 반대 운동을 한 도시산업 선교회를 이끌면서 재야 노동 운동을 했고요. 1970년대. 그리고 또 옥고를 치른 유신 반대 운동을 한 분인데 임명진 목사가 그래도 나름 지각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저 친박 소굴에 들어간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처음에 좀 기사를 보고 좀 의아했는데 저희 현장에 있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임명진 목사 지금 계속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들이 임명진 비대위원장 발표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으로는 현장의 느낌 그렇습니다. 그 임명진 목사한테도 제대로 동의를 안 받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먼저 일을 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 오후 한 3시인데 현재 시각 아직까지 임명진 목사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기다 아니다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이 지금 이렇게 막 의문의 상태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녹음을 마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친박 주류 쪽에서는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뭐 임명진 목사가 워낙 또 이제 강경한 분이고요. 예전에 2006년에 강재섭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이제 중앙윤리위원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당시에 그 성추문에 연루된 인사들을 강하게 징계를 하고 상당히 좀 대쪽 같은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전권을 휘두른다고 할 때 그 새누리당 골수 친박들의 말도 안 되는 행태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인적 청산 이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박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 친박들, 새누리당에 잔류하는 친박들을 잔박들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잔박. 네. 잔박 세력들하고 임명진 목사 별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급도 안 맞고 괜히 저기 들어가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5.16 주도 세력이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격이나 마찬가지죠.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정두원 새누리당 전 의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안 찍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누굴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박근혜 안 찍었다. 그러면 누구 찍었냐? 가운데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죠. 박근혜와 문재인 이렇게 사이에 찍었다는 건데 왜 그럼 안 찍었냐? 예. 그 얘기는 결국 이제 2007년엔 검증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2007년에 이명박 캠프의 이제 핵심 아니었습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네거티브 경쟁을 펼쳤고 정두원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이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그때 뭐 너무 안 볼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 박근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를 찍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2012년 때 검증은 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야당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거 검증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아쉬움 이제 드러냈고 뭐 구체적으로 뭐 야동까지 나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조순재 녹취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태민의 의붓아들, 예, 최태민을 되게 많이 도왔던 조순재 씨가 나중에 최태민과 박근혜한테 배신을 당하고 MB 캠프에 찾아와서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의 비리를 이제 다 고백을 해서 이제 녹취록을 남긴 것이죠. 그 내용에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정두원 의원이 이제 그것이 다 본 것이고요. 그 녹취록 작성에 다 관여를 한 것이고,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얘기가 사실 19금에 해당된다. 그래서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좀 많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를 절대 찍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박근혜와 문재인 가운데 표를 찍었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꾸려서 새누리당을 혁신하겠다.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두원 전 의원은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보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롭지 못한데 뭔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을 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고요. 새누리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뭐 비박당에 35명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2차 탈당이 있어서 결국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당으로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결국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예. 아닌데 비판받을 만합니다. 자신이 2007년 검증 때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전국에는
표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 후보지만. 네. 그렇다면은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때는 자신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또 이제 뭐 당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자질은 안 되지만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겠죠. 무책임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 사과를 전제로 말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예견대로 이 나라가 아사리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반성을 전제로 해야 할 얘기고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보다 막중한 또 정치적 책임을 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왜 그때는 공유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론화를 해서 진실을 한번 규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못합니까? 국회의원이? 이거 뭐 정 힘들면 국회 회의 중에라도 터뜨려서 면책특권의 그늘 아래에서 공론화를 하든가요.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07년에 이미 기자회견도 하고 자료도 다 뿌리고 그랬는데 2007년에 언론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관심을 안 가졌는데 2012년에 또 얘기하면 뭐하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2016년엔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 논리대로라면. 네. 왜 이제 와서 얘기를? 그냥 뭐 버스 떠나 쓰고 이제 다 손 들고 그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자, 이번 주 어떤 내용 올라옵니까? 요즘 기자들 다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 바쁜데 특히 한겨레 기자들 중에 제일 바쁜 사람들이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뭐 탄핵 정국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을 깨내 마내 뭐 상당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고 결국 이제 당이 깨지게 됐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겨레 기자들을 별로 우호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취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취재하기가 더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마트폰 이제 테러를 당했잖아요. 탄핵 정국에서. 그러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바꾼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바꾼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모르는 전화번호는 잘 안 받았대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뭐 한겨레 기자들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한 의원들도 많았을 테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더 안 받게 되고, 그래서 전화로 취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당을 하는지 마는지 그 부분을 취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35명 뭐 이렇게 비박계 분당에 이제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 반론도 가능하죠. 그 마치 이제 새롭게 새누리당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동안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상당히 이번 분당, 탈당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간의 어떤 행적을 세탁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반론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탈당파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이 35명에 속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켰고, 뭐 국정감사 때도 최순실 관련한 여러 가지 증인 뭐 맞고 뭐 사퇴하라고 하고 뭐 거의 난리가 났었죠. 사퇴의 여왕. 본인은 사퇴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은재 의원도 이제 한 자리 이제 이름을 올렸고 또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했던 초선의 김현아 의원, 이분도 이제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탈당파의 이름을 올렸고 지금 출당을 요구를 하지만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최순실 관련한 사안이나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거의 뭐 청와대와 메시지가 똑같은 그 논평을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잘 내용도 모를 정도의 말들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디서 이제 내려오는 오더를 가지고 이제 읽기 이제 바빴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분들이 탈당 대열에 속해 있어서 어떤 비박당으로서 건전한 보수, 건강한 보수로서의 어떤 신분 세탁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전 박택이라고 하죠. 정우택 원내대표 이분의 그 기행에 대해서 단순히 그 문전 박택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
포스트 이정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정현이 없어지니까 이정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며칠 전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의원총회를 할 때는 원내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무려 20분 동안 이제 혼자 털었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턴 게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 안 끝나고 마침표도 없이 이게 계속 말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래요. 한번 말문이 터지면 받아치기 힘들 정도로 막 말이 빨라지고 막 흥분해서 이러는데 거의 그 이정현 전 대표를 능가할 정도의 어떤 답변 막 이런 그 상태여서 기자들이 이게 타이핑 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비박당, 친박당,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있으면 다른 당은 그나마 대선 주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문재인, 국민의당은 안철수, 비박당은 유승민 뭐 이렇게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가 없는 당은 그야말로 식물정당이다. 예.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예. 밖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저희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 나름 새누리당 안에도 대선 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황교안 아닐까요? 황교안이요. 네. 황교안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원유철, 핵무장 주장하는 원유철, 그리고 우리 불사조 이인재, 그리고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던 김태호, 뭐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대선 주자로 이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출입 기자들과 함께 불러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원유철이 나오는군요. 예, 원유철. 원균의 후손. 네. 아유, 그렇죠. 뭐, 훌륭한 또,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 그 세 명이 경선 붙으면 되게 볼만할 것 같은데요. 불사조 이인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원유철이? 이인재가 후보 되겠네요. 근데 그 후보하고 네. 누가 그렇게. 하여간 참, 아주 재밌는, 새누리당입니다. 예. 또 일베 대통령 또 김진태가 또 다크호스로 부상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렇지. 뭐 본인도 이참에 무슨 저기 꼭 당선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는 없죠. 예. 네. 아주 재밌는 새누리당입니다. 예. 유신 잔당, 잔박 세력들의 앞으로의 향로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전 구미시 의원, 녹색당의 대변인도 지낸 우리 김수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수민 전 의원님. 네. 지금 옆자리에 한 분이 오셨어요. 자, 인사하시죠. 네, 저 이완영인데요. 제가 안 똑같다고 자꾸 그렇게 흉보고 다닌다고 하는데, 넌 누구야? 이완영 의원이 왜 사투리를 안 쓰시죠? 이게 국회는 또 전국의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투리를 지웠다고 합니다. 예.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가셨어요,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고령 성주 7곡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김종필이나 해봐, 김종필. 네, 예. 하여튼 이건희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지 마. 자꾸 이건희하고 뭐가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이건희 사투리가 없지. 이건희야말로 사투리가 없는데 왜 이래 자꾸. 하여간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이 문화는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 자, 그래요. 지금 성대모사로 어떻게든 시장의 파이를 갈라먹으려고 하는 이런 얹어가기, 이런 행태는 상당히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네. 예, 저보고 성대모사 연습 좀 그만하고 그 내용에 신경을 써라. 예, 이런.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성대모사는 김용민보다 조금 못한 수준까지만 해라. 그리고 잘못하다가 그 자리를 위협하면 제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병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 김수민 전 의원과 만나는 금요일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볼 텐데, 지난 주간에 이완영은 정말, 우리 정치에 새로운 어떤 영역을 창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PD께서 그 이완영과 이건희의 분간이 안 되는 성대모사를 하시는 게 저는 사실은 이게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을 뭔가 좀 연결지어가지고. 예. 장충기 삼성그룹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막은 사람이 이완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희의 하수인이다. 네, 그런 깊은 뜻을 김 PD께서 담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리꾼이 장난으로 이완영한테, 삼성이다. 그렇게 저희를 노골적으로 도와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대화가 어렵겠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이완영이 다급했는지 2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새털처럼 가벼운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이완영은 어떤 인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평가가 됩니까? 지금 성주군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완영한테 항의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총선에서는 낙선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누리당 간판으로 나와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지역사회에서 장악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사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사는 분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 떠나기 힘드신 그런 분들만 남아서,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 이완영 의원을 또 지지하지 않을까, 이게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예, 근데 안 떠나실 거기 때문에, 예, 이완영을 떠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마 성주 국민들이. 그래요. 우리 성주 국민들에게 아주 제대로, 본인의 본질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던 지난 2016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완영 한 명으로도 참 충분한데, 구미 지역에 백승주까지 붙어가지고, 저희 참 구미 시민들이 어제 상당히 쪽팔리는 그런 하루가 됐었습니다. 아니, 구미는 이철우 아닌가요? 이철우는 김천 지역이고요. 예. 이철우 의원 또 사드 배치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조용해요. 네. 조용하고, 아마 탄핵에도 찬성을 던지지 않았나. 이철우가? 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성주 고령 칠곡의 이완영과 구미의 백승주 등은 네, 아직 찰떡같이 박근혜 정권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비박계가 이제 탈당해서 만들 당 이름이 개혁보수신당 이럴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냥 보수신당이 아니고요. 네, 개혁보수신당.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그걸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보신탕이 되겠네요. 개보신탕. 네. 예. 아니 이런 건 고려를 안 하나? 이 약칭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서 고민들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디펜스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개보신당. 이철호도 개보신당이 가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TK에서는 강석호, 유승민, 주호영 요 3명만 일단 지금 탈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TK에서는. 네. 나머지는 뭐 글쎄요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새누리당에 붙어 있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역시 그 TK가 뭐 그래도 뭐 미우나 고우나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이 맞군요. 근데 PK 지역은 뭐 대부분 다 탈당하는 걸로 마음을 굳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여야 간에 좀 그나마 비교적 힘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표를 잃으면은 의석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새누리당에 붙어 있을 수 없다 이런 계산들을 하니까 부산 경남은 좀 다른 분위기가 되겠죠. 예. 하여간 참 재밌게 돌아가는 양상인데 이완영을 보면서 야, 그 잔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친박들, 야, 이 수준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겠다. 지금은 그래도 비박계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평균치보다도 상향으로 그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친박만 남게 되면은 이건 뭐 역대급 엽기 정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자, 김수민 의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일부 개신교인과 다소 수능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일단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참 그 올해 총선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소수자 혐오를 주요 강령으로 삼고 있는 예, 한국판 극우정당이죠. 기독자유당이 국회 문턱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빤스 목사가 주도한 기독자유당. 네. 예. 이 기독자유당이 기독당하고 표를 나눠 먹는 바람에 비례대표 지지율 3% 획득에 실패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이 갈라진 덕분에 극우 기독교 세력의 국회 진출이 실패했다.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예. 아무튼 그 기독자유당이 외쳐대는 것 중에 많이 나왔던 게 성소수자 혐오일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역사에 기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관역으로 삼은 건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성소수자에 대한 경계심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전략으로 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이게 사실 비슷한 전례가 있는 게 1990년대에도 성소수자가 이렇게 타겟이었나 아니었죠. 그때는 락 음악 이런 것들이 또 타겟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악마다 사탄이다 이런 얘기들을 락 음악에 대해서 많이 일부 교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이나 탄압 이런 것들도 결코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국교회에 닥친 뭐 성소수자 문제보다 더 한국 개신교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 채플 제도입니다. 그 국내 많은 개신교 학교에서 채플을 실시를 하고 있죠.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반드시 채플을 들어야 졸업을 하게 해주는 대학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막상 개신교 학교 당국에서는 채플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채플은 찬송과 기도가 있는 종교 의례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개신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까지 강제하고 졸업 요건으로 거는 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 학교에서 종교 의례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를 졸업 요건으로 거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미국 개신교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 뭐 쉽게 하버드 대학교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버드는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 1886년도에 채플이 자율화됐습니다. 그 하버드가 보여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제를 하는 것이 결코 학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 학교에서 기독교에 의해 이런 종교학 수업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의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신교 믿으라, 뭐 교회 다녀라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가 없으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대학을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제가 다닌 학교 경우는 기독교 수업 맡은 교수님들이 개방적인 사고를 또 가지신 편이었고. 어느 학교였습니까? 좀 밝히기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라는 아니 뭐 뒤져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뭐 서울에 있는 뭐 미션 스쿨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그렇게 교수님이 열려가지고 뭐 연세대밖에 없는데? 아 그런가요? 이화여대하고 이화여대도 신학이 괜찮아요. 연세대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 감추는 게 더 이상하지. 응? 아 감추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드러내진 않는다. 아니 이 회창은 저기 고대 나와도 그 기자냐고 그게 묻는 판이니까 그거 뭐 얘기해도 됩니다. 예. 네 아무튼 그때 보면 그 교수님들이 이제 타종교나 무속신앙, 뭐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기도 했고요. 편협한 성향의 개신교 학생들 오히려 학점에서 손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기독교의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반대하지 않고요. 가톨릭 학교죠. 서강대에서는 종교 수업조차도 학생 본인이 원하면 철학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종교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수업과는 달리 채플 수강을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채플을 수강해야 졸업하는 학교인 걸 알고 들어갔지 않느냐. 초중등 학교면 몰라도 대학 진학은 선택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기는. 예. 제가 거꾸로 묻겠다면 이제 채플 강제를 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망생들이나 신입생들한테 반드시 개신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거나 확인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온갖 종교의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운운할 거라면 왜 채플 강제 학교들은 종교에 따라 학생 선별을 안 하는 건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한테까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걸 강요하게 된 건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런 제도를 이미 알고 심지어는 거기 적극적으로 동조했었던 학생이라도 생각이 바뀌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하고 변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하버드 대학교 채플 자율화 사례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도시샤 대학교라고 유명한 기독교 학교가 있죠. 예. 윤동주 시인이 유학한 그런 학교였는데 여기서도 1960년대부터 채플을 자율화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개신교인들이 대학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전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죠. 거꾸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배덕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덕행위. 예. 네. 그리고 이제 사만시대의 소도 이런 특정 막 사회에 어떤 룰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윤리의 예외 지역으로 보는 그런 자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개신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학교도 학생들한테 종교 세레모니에 참석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군대 다녀와서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한 명의 학생이 외롭게 채플 자율화 운동하면서 채플 보이콧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채플에 불참한다 이거는 채플 자율화가 안 되면 결국 졸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그때 보이콧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졸업이 불투명한 그런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가 촛불 자유로 운동할 때 가장 강력한 성원을 보냈던 학생들과 저희를 가장 경멸했던 분들이 양쪽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양쪽 다 신학대 학생들이었어요. 그 예. 신학대의 리버럴한 학생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았었는데 예. 그분들도 이제 촛불 강제 이수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경우도 계셨고요.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촛불 자율화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서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촛불이 비교인들한테도 무리하게 참석을 강요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을 탈색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석한 학생들이 대부분 졸거나 딴짓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신성한 촛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촛불 자유라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들도 그때 좀 슬슬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촛불 자유라 주장하면서 여러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에 참석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게 겁이 난다면 외부에 지역사회에 촛불을 개방하거나 이런 것도 고려해보자. 그게 건화 이념을 전파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했었고. 대학에 와서 예배 드려라. 예,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굳이 학생들을 강제로 이렇게 붙들 생각하지 말고 예, 그렇게 제안도 했었고. 촛불 말고 뭐 기독교의 이해 심화 과정이나 뭐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양심적 촛불 거부 운동을. 네, 그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합리적인 제안들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방적이었던 신학대 교수님들조차도 자세한 반론 없이 그냥 일관되게 저희를 묵살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한 2년 동안 촛불 보이콧 하다가 무릎을 꿇었는데. 그렇군요. 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돈을 너무 많이 갖다 바쳤다. 네, 돈은 돈대로 주고 졸업은 졸업대로 못하면 이게 참 큰일이죠. 예. 그래서 참 더러워서 졸업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저보다 일찍 촛불 보이콧하던 학생한테 설득을 해서 둘 다 일단 촛불을 마저 듣고 졸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고요. 예. 그때 좀 굴욕감을 느끼면서 언젠가는 우리 뜻을 이루자 이런 다짐을 했는데 졸업하고 이런저런 또 다른 활동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막상 별로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촛불을 듣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상담을 한 적이 있었고 예. 아마 지금까지도 몇 분 더 발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그동안 마음의 짐도 있었는데 네, 오늘 본격 정치논평 통해서 비로소 저도 한번 오랜만에 재론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언제까지 촛불 강제를 포함한 폭력적인 전도를 할 것이냐, 그것이 과연 예수의 뜻이냐 이런 질문과 항의를 던져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인들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육관계 법안에다가 어떤 학교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새겨넣는 그런 날이라도 좀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육학과 01학번 김수민 군. 네, 이렇게 딱 치니까 연세 춘추에 관련 기사가 있네요. 근데 나중에 결국 무릎을 꿇었군요. 예.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는군요. 아니, 불의의 끝까지 맞서야지. 그게 뭐야, 그게, 중간에. 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냈고. 만약에 한국이 무상교육이었으면 예. 그만뒀을 거예요, 바로. 그만뒀을 거고. 하다못해 그 돈이 상당 부분이 사실 제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글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때 왜 그런가 하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놈들 많이 봤겠지.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우리 김수민 의원 입장에 100% 정도가 아니라 한 500%, 1000% 동감하고요. 아니, 좋은 예배, 좋은 설교라면은 굳이 그렇게 뭐 출석 체크 안 해도 알아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예배, 그 설교를 하라 이 얘기야. 그것도 할 자신이 없으면서 왜 강제로 그렇게 그 예배 드리게 하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 김수민 의원님 보십시오. 그 뒤로 교회 나갈 생각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예. 이 선교의 문, 전도의 문도 막아버린 거야, 이게. 예?
그렇게 강제화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그러니까 완전히 글자도 잘 모르던 사람이 학교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에 강제라는 느낌 없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참여할 때 그럴 때 뭐 채플 이렇게 학점제, 출석제 이게 통용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각자 다 생각이 있고 각자 다 신념이 있고 또 종교도 많은 이런 다원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 학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예배 봐야지. 예배 안 오면 학점 불이익 있지. 이래버리면은 종교가 그때는 권력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인 이미지만 남긴 것이 아닌가. 예, 엄청난 좀 자충수였던 것 같고요. 예. 뭐 이거 오늘 하나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전도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어야 비로소 시민들이 좀 개신교를 좀 평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개신교가 선교를 하고 싶다. 교세를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교를 안 하면 된다. 선교를 해서 다 만정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난 게 뭐냐면은 그 72년 유신 헌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국가조찬기도회 때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가 박정희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이 각하의 그 유신은 세계 정신사적 혁명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잔뜩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밥을 까간 게 뭐냐면은 전군 신자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아. 이게 뭐냐면은 모든 군인을 다 교회 나가게 해야 한다.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 발상이 있었고요. 또 이승만 정권 때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장로 대통령이고 또 뭐 온갖 고위직에는 기독교인들로 그야말로 포진이 돼 있으니까 이참에 아예 이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자. 이런 미몽에 휩싸였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정서와 그런 멘탈리티로 그 훗날에 김영삼이 나왔을 때 이명박이 나왔을 때 장로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낡고 부패한 목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겁니다. 네. 그 세상에 보면 그 어떤 뭐 단체나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에도 상당히 폭넓게 존재를 하는데 개신교의 어떤 그 포교 방식들이 보면 어떤 신도의 숫자를 늘릴 순 있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을 반대자로 다 돌려버린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실책들을 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예, 여러모로 좀 다른 방식들과 또 설령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것이 진정한 본인들이 갖고 계셨던 정신들을 전파하는 길일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아주 말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이 개신교가 세 분리기 차원에서 사실 부패한 권력과 결탁하고 또 부패한 정치 세력과 또 제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개신교가 이런 나쁜 악패로부터 벗어나야 개신교에 대한 그 사회적 신뢰도 많이 실추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어린 양 김수민 전 의원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예, 저는 지금 불교 신자긴 한데요. 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2016년 마지막 주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크리스마스 전전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대한 뭐 기억이 있으세요, 교수님? 저는 별로 없어요.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예. 뭐 사탕 준다고 동무 손잡고 한 10리길 넘어갔던 거.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사탕 때문에. 네. 그런 게 많잖아요. 사탕하고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이것 때문에. 뭐 또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준다고 하면 또 가야 되고. 가야 되고. 예, 하여간 전전날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서 오늘 성탄제에 관한 시 2편 골랐습니다. 예. 아무 성탄절 하면은 시인 김종길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 1955하고 또 한편은 성탄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예. 이 2편을 우리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2편의 시는 1969년에 간행된 성탄제라는 김종길의 아주 대표적인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성탄제 1955라는 시부터 보겠습니다. 가슴에 눈물이 말랐듯이 눈도 오지 않는 하늘. 저무는 거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동력 하늘에 그 별을 찾아본다. 베들레헴은 먼 고장. 이미 숱한 이날이 거듭했건만 이제 나직히 귓가에 들리는 것은 지친 낙타의 울음소리인가. 황금과 유향과 모약이 빈 손가방 속에 들었을 리 없어도 어둠에 또다시 그런 탄생이 있어 추운 먼 길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 나의 마리아는 때 묻은 무명옷을 걸치고 있어도 좋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저 멀리 있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있었으면 자신이 동방박사가 되어서 추운 먼 길이라도 찾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으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마리아는 때 묻은 무명옷을 걸치고 있어 좋다. 라고 한 그 구절도 긴 여운을 남깁니다. 예. 이게 1955년에 쓴 성탄제라는 시인데요. 예. 네, 그 성탄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교를 갖지 못한 불쌍한 저 같은 사람들은 성탄절이든 아니면은 뭐 부처님 오신 날이든 그 사람들의 사상과 그 역사적 의미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뭐 속인들의 생각이니까 믿음 깊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상가였는지, 그 역사적 예수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어떤 믿음의 경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문학적 테스트, 그리고 사상적 테스트, 역사적 테스트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 성경은 뭐 최고의 문학 작품이면서 아주 깊은 사상서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도 뭐 틈만 나면은 성경을 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 생각하면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그 불의한 자들의 꿋꿋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던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혁명과 저항의 아이콘으로 저에게는 예수님은 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종길 시인이 그런 걸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때 묻은 무명옷을 걸친 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또는 그런 예수를 낳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면은 자신은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성탄제 1955년이라는 시였습니다. 예, 아이고 참. 그때가 또 아무랬던 한국전쟁 직후의 시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프던 또 가장 추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간절했을 겁니다. 이 만나가 내리는 세상이나 오병 이어의 기적을 그야말로 갈망했던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르죠. 예수가 오셨을 때도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교회를 가보면은 그렇게 정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뭐 공동체성도 없고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뭐 아주 간단하다고 뭐 다 같이 가난해지면 된다고.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가난해지면 그때야 정말 그 가난 속에서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성탄제입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 이 시는 성탄절 가까운 어느 겨울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화자가 난데요. 나이가 먹은 30이 넘은 난데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아팠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몹시 아파서 열병에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왔나 봐요. 약으로 먹이려고. 겨울에. 그걸 떠올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마 이 시를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어릴 적 아버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성탄절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는 가난한 시절에 눈밭을 헤치고 약도 변변치 않으니까 병원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눈밭을 헤치고 산수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짐승들 먹으라고 남겨둔 열매 몇 개 있었겠죠. 그 산수유 열매를 따온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네.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예. 네. 정말 이 잦아드는 애처로운 어린 목숨을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이 살리겠다고 눈 속을 헤쳐서 산수유 열매를 따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짐승같이 힘들어하던 내가 아버지의 그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부빕니다. 시원해졌겠네요. 그렇죠. 예. 그 열기가 조금 사라졌겠죠. 그날이 아마 성탄제 가까운 날이었을지 모른다고 30이 넘은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도시에 살면서. 예. 그리고 그 눈 속에 따온 그 산수의 붉은 알알이 내 혈액 속에 녹아 있어서 지금 아버지를 떠올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떠올리고 한다는 예. 그런 아주 잔잔하면서도 깊은 사랑의 시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참 눈에 선합니다. 야, 시어들이. 네, 눈에 선한 시입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네. 성탄절과 함께 이런 아버지도 생각하시고 아버지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이 꿈꾸었던 정말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제가 신문을 뒤적거리는데요. 예. 한겨레 신문 12월 23일자 오늘이죠.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병익 선생, 아주 저명한 문화비평가죠. 예. 예, 문화비평가의 컬럼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우리 내일도 광장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병익 선생 컬럼, 김용민 PD 대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촛불시에 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병익 선생이 다 해놓은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촛불시의 정치 시약. 예.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필수적인 이 계기가 촛불이란 작고 다스하며 꺼질 듯 힘없는 빛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한없는 감동과 자부를 갖는다. 그 약한 빛의 펄럭거림은 밀실에서 광장으로 뛰쳐나와 차분한 속삭임에서 거대한 함성으로 개인적인 꿈에서 참여와 연대의 열망으로 폭발했다. 한낮의 그 소망의 불빛은 수백만, 수천만 민주의식의 열기로 증폭했고 촛대의 가냘픈 불꽃은 아름다운 촉화를 그리며 꺼지지 않는 형광등, 타오르는 횃불로 번졌다. 수백만 불꽃들이 외친 공동의 열망은 새로운 시대와 체제의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 희망과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그 요구와 열기와 함성 속에서 그럼에도 한 명의 연행자도 부상자도 없이 평화적으로 환희의 축제를 이루었다. 어느 시대의 반항이 이처럼 평화로웠던가? 어느 곳의 시위가 이처럼 즐거웠던가?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역사의 현장을 기억 속에 심었고 소년들은 시위 끝의 어지러운 쓰레기들을 치웠으며 꽃 스티커를 붙였다. 그들은 어른이 되어 민주주의 권력 체제가 망가지면 어떤 모습이 될지 교육받을 것이고 지금의 내 나이에 이르면 이것이 우리 시대였다라고 뜨겁고 엄숙한 역사화를 회상할 것이다. 나는 이 129, 12월 9일 탄핵 결의안 통과를 얘기합니다. 129 결단이 곧바로 우리 정치적, 사회적 삶에 고스란히 성취되고 민주주의 생활화가 편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결코 낙관하지 않는다. 이미 숱한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었듯이 앞으로의 정치 현장과 시민 광장에 숱한 문제들이 생기고 이딴 결렬이 일어나며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돌멩이와 총으로 맞선 4.19가 봉건 농경제 사회적 배경에서 일어난 투쟁이며 화염병과 체류탄의 60 항쟁이 교도적 산업사회 속의 충돌이라면 12구 시위는 촛불과 차벽으로 마주한
세세기 권력 해체적 문화 다양성의 요구로 진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숱한 구조적 세대적 갈등들은 끝내 시민사회의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일상화가 발현되리라 믿는다. 촛불 정치의 가장 큰 의미는 모호한 민주주의의 실제는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그 민주화의 절차 수행이란 동어 반복 속에 성숙한다. 가냘픈 촛불의 강렬한 정치시가 지닌 미학이 이 아름다운 진실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김병익 선생의 촛불 시위 정치 시학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내일 광장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촛불과 어울리는 날입니다. 예, 네,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이브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4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전주 광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낮 1시 전주 인후동 갈보리 교회. 같은 날 저녁 7시 광주 금남로 YMCA 2층 무진관입니다. 네, 자세한 안내는 팟빵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분께는 출판사 더봄에서 협찬하는 역사는 미래다. 네,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역사는 미래다. 목요일 본격 정치논평 패널인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가 매일경제에 연재했던 칼럼 역사의 향기 모음집이라 하겠습니다. 정조대왕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준혁 교수는 역사의 교훈에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정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요즘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미래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 두모실 펜션. 네,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겨울 두모실 펜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박근혜의 오촌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산, 이 산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북한산이었습니다. 신바람 이용성님, 피의자를 푸른 집에서 빨리 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 독방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독립님, 아직까지 진실을 감추고 조작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외교부가 정유라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한다면 정유라, 이 신세가 되지요. 비자 없이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 단어. 네, 정답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정답자 옥수수 요염차님, 증인들이 하나같이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청문회입니다. BHC 송내영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시국도 어수선한데 AI까지 발생해 장사가 안 됩니다. 이 정부는 제대로 하는 게 무엇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네, 당첨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무드 있는 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울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죄수번호 628번 최순실세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옥중서신이란 게 이런 거였군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치소 독방에 갇혀 심신이 회폐해진 죄수번호 628번 최순실세입니다. 요즘 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설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헛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한 도박장의 딜러는 강원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불법이 아닌데 제가 운영하면 불법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경찰관도 단속하러 왔다가 죄송하다 이런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제가 미사리 부동산 개발로 떼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제가 미사리 땅을 팔아서 챙긴 돈은 고작 17억밖에 안 됩니다. 독일 검찰도 알아주다시피 저는 10조대의 대부호란 말입니다. 17억은 화장실 밑 닦는 데에도 쓰지 않을 휴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게 죄랍니까? 독일 검찰놈들이 저를 범죄 조직의 수괴로 보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또 10조가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나 뭐라나. 이러다간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이 서로 저를 데려가겠다며 싸우게 생겼습니다. 이 선생님, 10조를 빼앗기지 않고 출소 후에 그 돈으로 우리 딸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쓸쓸히 콩밥을 먹고 있는 최순실세님, 출소 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구치소 밖에 있는 끈아풀에게 독일에 가서 10조를 인출한 다음 이번 AI 사태 때 활약했던 살처분 전문가들을 사들여 그 돈을 땅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 독일로 가서 그 돈을 꺼내는 겁니다. 흙을 다시 파서 말입니다. 그리고 흙을 판 김에 그 끈아풀들을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살처분하는 겁니다. 네? 왜 생사람을 살처분하냐고요? 이익은 공유할 수 없다. 이게 그 집 가훈 아니었나요? 그 끈아풀들이 비밀을 유지할 테니 나도 얼마 떼어다오.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네? 족간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에마 유라가 아직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유라를 안전하게 숨기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한국에서도 쫓겨, 독일에서도 쫓겨,
누가 봐도 난민 아니겠습니까? 난민촌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네? 그 가난하고 불결한 난민들하고 어떻게 지내냐고요? 뭐 그러면 IS로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요? 싸가지 없기로는 테러리스트급이니 적응을 잘할 것입니다.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 아니냐고요?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다고요? 이 실색?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어? 네 돈은 죄다 국고로 환수해야 마땅하지. 이 실세야. 어?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니. 어? 세상에 이런 나라 망신이 어디냐 이 실세야. 어? 도대체 나라 돈을 어떻게 해먹었길래 밝혀진 것만 10조야 이 실세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그냥 처리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청문회 증인들이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는 최순실 쌤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국환의 타타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거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거를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더이자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